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콩가루 정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 이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동산 정책 나와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때 예.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네. 그때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예. 뭐가 아니면 그냥 우리 입장이 아니다. 네. 뒤로 일단은 빼는 그런 상황인데, 자, 강선우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 이분은 정말 끝이 없어요. 예. 계속 네. 터져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변호사인데 남편의 뭐 스톡옵션 문제라든지 그리고 변호사인데 건물을 직접 지었잖아요, 또 남편이. 뭐 그런 의혹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점점 본인의 특히 갑질 의혹 이게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쌍방울한테 또 쪼개기로 후원받은 거, 저 이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갑질 의혹이 너무 워낙 그냥 큰 사건이라.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쌍방울 그 의혹은 좀 묻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뭐 말하자면 요식행위인 거잖아요. 네. 여기 있어서 저희 야당 측에서 아무리 부적격이다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이 아나무인적인 태도들 그때 결국 뭐 증인도 한 명도 없었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됐는데 예. 근데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지명되는 사람들 의혹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수준이잖아요. 예.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문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근데 청문회 됐는데 뭐 자료 나오는 거 없고 이번에도 역시 뭐 증인 참고인 이런 거 거의 없는 맹탕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은 김민석 당시 후보 청문회 시절부터 대충 예상이 됐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참 활용 점정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 장면 한번 먼저 보고 오겠는데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고 정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지 말합니다. 보좌진이나 존경하라. 그런데 보좌진들 내 지금 의견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보좌진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강선우 낙마해야 된다. 이건 여야 다 보좌진이 함께 있는 곳인데 민주당 보좌진이든 국민의힘 보좌진이든 다른 보좌진이든 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강선우 낙마해야 한다. 92.7%라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보좌진 대표가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찾아가서 정말 실망스럽다. 강선우 왜 저렇게 방어하냐 이렇게 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항의성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 어떻게 보계세요? 저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항의성 방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그래요? 같아요.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논평도 내고 그리고 회장이 언론 인터뷰도 하면서 어쨌든 이거는 여야를 넘은 상황이잖아요. 뭐 보좌진들의 권익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갑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 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굉장히 아낀다라는 거는 뭐 공공연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보좌진 협의회 특히 지도부에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뭐 성명 발표나 이런 걸 할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성명은 발표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무마용이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 보좌진 처우 개선 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지금 굉장히 좀 사이에 끼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말씀하신 그 SNS는 그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미 과거에 강선우 의원의 갑질과 관련한 이게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네.
글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강선우 의원이 쓴 사람 색출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떤 본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쓴 건지 찾아내라고 이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갑질 중에 갑질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지금 사진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보좌진에게 처리하라고는 했던 그런 쓰레기 사진부터 여의도 그 대나무 숲, 뭐 저 사진들 여러 사진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쓰레기 버리라고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카톡이 나오고 좀 아까 우리 김진기 기자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임명 강행하는 모습 보이면은 계속적으로 폭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뭐 면직 처리한 게 28명이다. 통상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28명, 면직된 28명 모두가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다는 거를 강선우 후보자가 모르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서영교 의원이랑 누가 더 찐명이냐 막 이런 걸 갖고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었고 뭐 어쨌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외신 인터뷰라든지 뭐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쉽게 내치는 이야기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여론의 추이는 이미 안 좋아요. 그냥 결국 대통령이 심기를 지켜보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결국 결정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앞서 조금 임금체불 문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임금체불 진정권이 있었다, 두 번이나 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자료 제출을 안 했잖아요. 자료 제출을 안 하면서도 어쨌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기로 한 게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본인 인사청문회 하는 날에서야 동의를 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뒤늦게 청문회 다 끝나고 나서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이걸 조은희 의원이 SNS에 올린 건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이게 신고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이거는 퇴직을 했을 때는 14일 안에 뭐 퇴직금이든 밀린 임금이든 이런 금품을 다 청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건데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로 사업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두 번 2020년 11월, 2022년 1월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한 게 처음에 이게 보도들이 막 나가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세비로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강선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을 체불할 수가 있는가? 그래, 그 부분이 통장에 그 계좌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인 거잖아요. 공무원이면은 뭐 어느 의원실에서 일을 하던 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계좌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이제 채용한 기사, 뭐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지금 신고를 할 때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만 근데 이게 앞서도 제가 청문회 하루 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국민들의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은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게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임금체불 관련된 것도 남편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의혹까지 나오게 되네요. 근데 남편 소득 문제, 이 재산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30억대 소득을 뭐
사실은 신고도 안 한 채 재산 누락이 있지 않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 네. 급여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전으로는 9억 500만 원 정도, 거의 10억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을 뗐을 때는 5억 2,6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분이 5년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 된 지 5년이잖아요. 5년 사이에 한 30억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재산이 별로 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앞서 제가 작년 급여가 9억 정도였다 말씀드렸는데 카드 사용에 의료비 이런 거 지출을 제외해도 2억 6천 정도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니까 그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니까 오히려 1년 사이에 한 1억 8천 정도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좀 남편이 벌어온 돈, 그리고 심지어 강선우 후보자도 1억 넘게 세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이번에 왜 명품 시계 이런 것들 재산 신고 목록에 왜 없냐. 근데 시계 차고 있는 거 뭐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돼서 막 저 모델이 얼마짜리고 이런 것들 다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를 뭐 비싼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사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이거를 재산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미 청문회는 끝났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강선우 이렇게 계속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긴 하잖아요. 이게 이번 대선 말고 우리 지난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 시절에 그 이낙연 후보와 그 당내 경선을 하면서 이제 막 대장동 의혹들도 터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동 사건, 사법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되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어떤 사업 시행 주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대선 막판에 터졌었던 것이 그 배모 씨를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 김혜경 씨가. 예. 그게 굉장히 터졌었죠. 그리고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그때 김혜경 씨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죄하는 모습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때 이게 국민들께 정말 딱 와닿는 건 오히려 이런 갑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대장동 사건 이런 사법 리스크보다도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질을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다. 어떻게 공무원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집 지하 주차장에다가 경기도청 그 관용 차량 뭐 주차하면서 거의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도 결국에는 갑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변기 고쳐달라, 뭐 쓰레기 버려달라,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사택에다가 배 씨가 이제 그 조명현 씨를 이용을 해서 과일 같은 거 계속 갖다 넣어놓고 뭐 그 세탁하고 뭐 접어놓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사라 뭐 이런 데에다가 이거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야,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뭐 개인 집에다가 과일 채워넣게 하고 뭐 제사상 보게 하고 이런 갑질을 하니까 장관 후보자도 이러는구나. 이 생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이 사건들이 지금 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갑질을 하던, 특히 배우자가 굉장히 갑질을 하던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근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한 정책 전문가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본인이 침해했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큰 목소리는 못 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뭐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준석 후보자는 원래 민주당 쪽 사람 아니니까 내칠 가능성 높다 생각합니다만 강선우 후보자는 워낙 대통령이 총애를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속보가 나왔네요. 단독 보도 형태로 뉴시스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모스탄 대사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일반 접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볼게요.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치를 했다고 지금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건 오후 4시 20분에 윤갑근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건 앞서서 저희가 오픈 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관련된 지시를 했는데, 자, 접견 금지 조치를 조치를 해서 서울구치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유는 굳이 내 특검팀이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는데 무슨 접견이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 접견까지 이렇게 금지한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관련된 사항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내란 특검팀이 실제로 접견 금지 이 조치도 또 하나의 인권 침해 사례로 알려지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과거에 공수처 때 처음에 네. 이제 그 구속되셨을 때도 그때도 그 일반인 면회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뭐 증거인멸을 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냥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에서 좀 시간 제한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뭐 모스탄 대사도 10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10분 안쪽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 녹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는 모르시는데 일반인 접견은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판검사 욕하고 이런 거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반인 접견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 외부와의 차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단순하지 않겠네요. 모스탄 전 대사 지금 주한미 대사로도 지금 거명되고 있는 사람인데, 관련 소식이 미국에도 전해질 것이고, 왜 일반인 접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무슨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 접견을 금지했다는 건 일종의 인권 탐하면서 보복성 조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들도 좀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형태로 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같은 것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당장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바로 그냥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이 되었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2차 소환 조사 때 그때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의 브리핑을 본인들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도 결국 영장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뭐 앞으로 바로 기소를 해서 6개월 정도는 구금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동인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진술 거부권 같은 거는 어차피 헌법상 쓸 수가 있는 거여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미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도 출석 자체를 거부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죄들은 좀 짜잘하고 실상은 이제 외환죄에 대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외환죄는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외환 유치죄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영장 청구하면서 일반이적 죄로 청구했다라는 거 뭐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 수사 이런 일반 이적이 되든 뭐 외환 유치가 되든 외환죄와 관련한 수사는 지금 구속이 돼버렸을 때는 오히려 수사가 좀 난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좀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 소식 속보가 나와서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하면 그간에 이제 반윤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계속 긴장 관계나 갈등 관계를 가져왔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금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직에 좀 승진 인사를 이재명 정부가 했는데 내일이죠. 박정훈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이죠.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백혜룡 지금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백혜룡 경정하고 청사에서 이 동부지검 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게 알려지면서 의정부 지검에 있는 김석순 검사 네. 직격을 했어요. 후배 그쵸. 검사가 검찰 그 내부망 예. 이프로스의 글을 쓴 건데 결국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왜 만나냐. 만약에 보겠다면은 업무 시간이 아닐 때 밖에서 봐야 되는 거지 왜 업무 시간대에 동부지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냐. 동부지검과 이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직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문정 검사가 이문정 검사장이 그 글의 밑에다가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동부지검장이잖아요. 동부지검 안에 지금 대검에서 그 합동수사단을 꾸려놨어요.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이거의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 건물 안에다가 사무실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협조할 게 있으면 뭐 협조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냥 사무실을 그냥 임대해 준 것 뿐이거든요. 본인은 임대인인 건데 임차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문정 검사를 저렇게 동부지검장으로 시켰다는 거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뭐 이제 임명되고서는 처음부터 기자들과 소통도 굉장히 원활했잖아요. 검찰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거 뭐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일인데 그때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속도를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계속 폭주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발맞춰서 검찰 내부의 의견 마치 이게 뭐 결국에는 함께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이문정 검사장 측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뭐 티타임을 하고 이런 모습들 향후에 뭐 여러 차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석준 검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라. 동부지검장이 왜 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냐 그 행위 자체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행위 자체를 예정한 것이다. 이미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그 직책을 이재명이 줬다 이렇게 지금 주셨는데 나중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4개를 이제 발의를 해놨어요.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 그리고 뭐 기소청 만들고 이제 뭐 수사청 만들고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만든다는 거. 국가수사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수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법안인 게 이 담당자, 수사 담당자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이런 권한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감찰하겠다. 안 그러면 너 지금 기소 안 하면 너 감찰하겠다. 이런 형태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이제 검찰 이제 해체할 거잖아요. 민주당이 안대로라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개의 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청 이제 폐지가 되니까 뭐 기소청 그리고 뭐 수사청, 중수청, 뭐 저기 공소청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 간다니까요. 그 세 개 중에 어딘가의 지도부로 이제 옮겨갈 거다. 아, 예. 그때까지 이런 언론 플레이는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에 또 자기의 어떤 미래가 또 관련돼 있군요. 그런데 그간에 이문정 자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식의 사실은 정치적 행위 자체를 사실은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할 만한데 이문정 스스로가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김석순 검사가 네. 국가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짚어준 거거든요. 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자기가 이제 검사장으로 있는 건물에 한 칸을 쓰고 있는 그 수사팀과 왜 거기에 본인이 도우려고 하면서 본인의 동부지검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의 관계자들과 티타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은 반복될 거라고 보고 것이다. 원래는 이런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뭐 권장을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예. 차원이 다르게 하는군요. 그렇죠. 자, 이문정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정진상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이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정진상, 성남과 경기도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인연이 20여 년에 가까운 정진상. 근데 공범을 이유로 이 이재명이 재판이 중지됐으니까 나도 재판 중지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재밌어요. 콩가루, 잠깐 이거 좀 이것도 콩가루예요? 읽어드릴게요. 예. 그 정 실장 측에서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중지가 됐잖아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눕는 형태로 재판을 정지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정진상 실장의 재판은 어제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랬더니 본인도 재판 중지해달라고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됐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결국 주범은 이재명 그리고 옆에서 도운 사람 그냥 방조범 정도가 정 실장이었다, 정진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뇌물 혐의도 어찌 보면 민간업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것이며 이 역시 전후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 뇌물 혐의도 이재명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공동 피고인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본인도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재판부에선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냥 정 실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의견서가 결국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이 주범인데 주범은 그렇죠. 지금 재판을 안 받는데 나는 그냥 시키는 것 따라서 지시하니까 했을 그냥 보조했던 사람을 왜 보조했던 사람은 재판하냐 이런 성격이네요. 그렇죠. 지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됐고 정 실장은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이런 이야기.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범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 실장은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만약에 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 뭐 대통령도 유죄라는 거를 적어도 재판부를 넘어서서 같이 이 일을 행했었던 정 실장은 똑같이 내가 유죄면 저 사람도 유죄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유죄입니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정 실장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그러니까 너의 재판은 중지시키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다만 이 변호인이 말해준 부분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왜 이럴까? 지금 정진상이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간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실 인선, 행정관들 인선도 이 정진상과 김현지가 뒤에서 다 하고 있다. 김현지는 이번에 총무비서관으로 들어갔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고 그 와중에 지금 뭐 보석 그 조건도 막 어기면서 그러고 다닌다는 것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한테 저는 어필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빨리 사건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이제 조국 사건이랑 좀 다른 게 조국은 확정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면 복권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면 복권 자체가 지금 대상이 안 되죠.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공소 취소해달라. 그 결국은 얘기인 그 거죠. 요구군요. 그렇죠. 그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나 지금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그냥 보석이 아니라 그냥 다 끝내고서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뭐 민주당이랑 해갖고는 빨리 나 공소 취소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나 대통령과 공범입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서를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는 사실은 재판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지난번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관련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하고 지금 이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8.15 특사에 조국 뭐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김용 조국을 한다면은 이제 김용도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김용이라든지 그리고 김인섭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법원 확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럼 같이 해줘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 대선하는 날 그때 심층 그 조사를 하나 더 했잖아요. 누구 찍었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까지 그 공중파 3사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분들도 한 반 정도는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한 63% 정도의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돼도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들이 부담감이 있었겠죠. 재판을 실질적으로 다 중지를 시켜버린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사면을 해준다, 공소 취소를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김용이나 김인섭 이런 사람들까지도 줄줄이 만약에 사면을 해줬을 때 그 후폭풍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진상은 나 아직 확정도 안 됐지만 뭐 어쨌든 공소 취소라는 방법은 있는 거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재판 이재명 정진상을 피고로 한 이 재판이 시작이 2023년도 5월 11일로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2년 2개월이 지났어요. 만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재판부가 중지하지 않고 공소취하도 측에 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일단 재판이 진행은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이런 사건들이 다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끌 거다. 사건 하나하나가 워낙 큰 사건이어서 이게 병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언제 판결이 나올지 모르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게 대장동 사건이랑 붙어 있는 게 성남FC 사건이잖아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 중에 성남FC에 네이버랑 두산에서 돈 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출신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성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이버가
그 성남 FC에다가 후원을 할 때 알고 있었냐? 이렇게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이버 측에서. 그랬더니 뭐 한성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뭐 부사장이었지만 내가 그런 걸 알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형태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대통령실 AI 수석도 그렇고 뭐 장관 이번에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NHN 출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두산이거든요. 두산도 정자동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용도 변경, 뭐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두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 이번에 무슨 장관이었죠? 산자부 장관으로 또 후보자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특정 업체가 네이버에서 3명씩이나 이렇게 지도부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성남FC 사건이 정말로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재판은 참 많이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뭐 10년 안에 결정이 나올까요? 뭐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군요. 예. 강선우 문제, 이문정 문제, 정진상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 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네요. 네. 대장동 변호사입니까? 네.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그 정부 요직에 자신들의 변호인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거듭해서 임명할 수 있는가 참 놀라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어제 13일에 차관급 12명의 임명 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을 했습니다. 참 이것도 인선 발표된 거 보면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라고 해갖고 기사를 크게 보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슬쩍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조원철 변호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연수원 18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정말 놀랍죠. 조원철 변호사는 서울 출신이고요. 관악고 졸업했고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했습니다. 86년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을 해서 연수원 18기로 수료했습니다. 이재명하고는 연수원 동기 그리고 26년간 판사 생활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위례 개발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 FC 의혹 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2022년에 제20대 대선 당시에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 교수 1000명 1천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법제처라고 하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정부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그리고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46년 직위이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정말 발광했었거든요. 예. 이래놓고서는 지금 이 법제처장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 조원철 변호사를 앉힌 거다. 법원의 온라인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 조원철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대장동 사건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차관급 법제처장에 앉힌 거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예상이 되니까 조 신임 처장이 언론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에서 당연히 곧 사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출연해서 여러분께 어떤 그 이슈를 전해드릴까 고심을 하다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한번 탈탈 털어보자. 이재명 변호인들. 네,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어디에 지금 또아리를 틀기 시작을 했는가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잘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요 7월 1일자 기사예요. 예. 정성호, 봉욱, 이태영 삼각 편대
뜨면서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검사장들이 줄 사퇴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정기관 장악의 신호탄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단 기사 제가 작성한 건데요. 이게 일단 당시 나왔던 기사 여러 기사들 쏟아졌죠. 검사장 줄사퇴 기사가 당시 쏟아졌잖아요. 제가 근데 일부러 이태형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저 이태형 이름 기사 제목이 들어간 기사 잘 없거든요. 이게 왜 넣냐면 당시 이제 제가 기사로 내용을 넣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모 지검장, 모 검사장이 이태형을 통해서 충성맹세를 했다. 나 유임시켜달라. 근데 이제 이태형을 통해서 그렇게 유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줄을 대려고 했는데 이태형이 이제 이재명의 발언을 전해서 얄짤없이 잘라버렸다라는 그 얘기가 당시 그 지검에 출입하는 그 법조 기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세가 누구다? 이태형이라는 거예요. 이태형이 누구냐면 민정비서관으로 지금 앉힌 사람인데요. 이재명의 이 형사 사건의 변호인단에 4차례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이태형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1심하고 항소심, 그 다음에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그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횡령 배임 사건 등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 그리고 고대 법대 나온 공안통 검사 출신입니다. 공안부장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해경군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부의 법률 호위 무사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시절에 법률위원장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를 보좌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보좌하는 그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했었고, 또 이재명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도 했었던 사람이다. 아니 그 이재명의 그 부인 이 김혜경 여사의 그 사건까지 맡을 정도였으니까 이재명이 가장 흉금을 터놓는 의지하는 변호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이태형 변호사예요. 이재명 부부의 법률 호위 무사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초대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 앉혔었잖아요. 예. 오광수 변호사가 결국에는 여권의 반발이 커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임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태형 변호사, 그리고 지금 민정비서관이다. 그리고 지난 그 검사장 줄사퇴 때 모 검사장이 이태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얄짤없이 나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그 일화가 그 법조 출입 기자 사이에서 전해져서 저도 그렇게 듣고 참 이태형 비서관이 실세는 실세로구나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정성호, 봉욱, 이태형 삼각편대 뜨면서 검찰 검사장 그 줄사퇴가 있었고,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정성호가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취임하기도 전에 바로 신속하게 또 후임 인선 단행했었잖아요. 네. 그랬던 그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민정수석실이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들로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태형 민정비서관이고, 그 다음에 보실 사람이 바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장형 변호사가 임명된 것이다. 고대법대 출신이고요. 2006년에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뭐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어요.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바로 전치영 변호사가 임명된 겁니다. 이 전치영 변호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전치영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갓 40을 넘긴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시 5회 출신이에요. 사시 출신은 아니고 로스쿨 출신인데 서울대 나왔고, 이태영 변호사가 있었던 로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와 매우 가까운 그 사람이다. 이 공직기강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니까 요직 중에서도 핵심 요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재명의 변호인, 그리고 바로 이재명의 가장 신뢰받는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의
이 로펌에 있었던 아주 이 젊디 젊은 40대를 간 넘긴 이 전치영 변호사가 고위공직기강 비서관에 이렇게 앉혔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편 패널로도 종횡무진 활약했었던 이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방송 패널로 유명하고 또 천안함은 관련해가지고 또 망언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21대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도전했다가 낙천된 사람이에요. 공천 받지 못해서 낙천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줄줄이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을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이 민주당에서 쭉 상근 부대변인도 하고 법률위원회의 부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총선에서 떨어진 후에 낙천한 후에 대통령 그 국회의장실 제도개혁 비서관 뭐 이런 거 쭉 거쳐갖고 이번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합류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 사람은 앵커께서도 크게 다루신 적이 있죠. 네. 바로 지난달 29일에 이재명이 이 김희수 변호사를 바로 국정원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에 앉혀가지고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국정원의 예산 인사 이런 거 총괄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차관급 정무직이에요. 네. 근데 이 김희수 변호사를 앉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야권에서도 아니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다. 이런 인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뭐 야권뿐만 아니라 정말 경악했던 인사입니다. 지금 이 김희수 변호사가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이렇게 임명됐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조원철 어제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해가지고 주요 이재명의 형사 사건을 두루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검토를 했었죠. 그랬죠. 근데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권에서 아니 헌법재판소에는 앞으로 이재명의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제84조 논란,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걸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이 해당 형사재판에서 이재명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힐 수가 있느냐,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승엽 이 변호사가 본인도 고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결국에는 임명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자기 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재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서 장악하겠다는 거냐.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재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당시에 이 이승엽 변호사 자신의 형사사건을 줄줄이 맡았던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앉히려고까지 했었던 요것도 짚어드려야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의 이름을 변호인으로 올렸던 이찬진 변호사, 오른쪽에 그 백발의 사람입니다. 이찬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 1분과장 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판사 출신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받아냈던 거죠.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올렸던 위대훈 변호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임명을 됐습니다. 이 밖에 지금 이재명 변호인들 대체 현재 어디서 지금 저게 전체 모아놓은 겁니까? 네, 대체 지금 어디에서 지금 활약 중이냐. 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게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하는 공직기강 비서관 줄줄이 해가지고 이 민정, 뭐 사정기관 다 장악하는 그런 민정실, 법무비서관실,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다 지금 자신의 이 주요 핵심 법률 호위 무사들 줄줄이 앉혔죠. 네, 그러니까 시작은 당직이라든가 총선 때 의원 공천을 통해서 의원직 자리를 주더니 이제는 정부 요직 곳곳에 지금 배치를 하는군요. 그렇죠. 이 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비서관 및 행정관
이태영, 이장형, 조상호, 전치영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수 있고 그 밑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찬진하고 위대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회 여의도에도 쭉 포진했죠. 그래서 친명 위에 찐명이 바로 누구다? 이재명의 변호인들이었다라고 해서 그때 비명행사 공천 어쩌고 했었을 때 네. 이재명의 핵심 변호인들이 줄줄이 공천 받았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지금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로 첫 손에 꼽히는 게 바로 박균택입니다. 광주 광산갑 공천 받았습니다.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 맡았던 사람이죠. 박균택이 바로 검사장 출신도 하고 사실상 검찰총장 빼고 모든 그 고위직 다 맡았던 사람이에요. 박균택을 이제 이재명의 핵심 그 변호인인데 광주 광산 갑 해가지고 지금 초선 의원으로 법사위에서 심지어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태도 있죠. 이건태는 바로 경기 부천병. 여기 나가서 민주당 떨어질 수가 없는 데를 다 준 거죠. 그래서 경기 부천병에 이건태 줬고 그 다음에 김기표. 바로 이 사람도 이건태는 경기 부천병이고 김기표는 경기 부천을입니다. 그래서 김기표도 지금 저렇게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말 공천이 정말 떠들썩했었어요. 바로 김동아 연세대가 있는 곳인데 서울 서대문 갑의 김동아 아주 젊은 40도 안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도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김동아도 지금 초선 의원으로 저렇게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제야에 강찬우 변호사, 뭐 김종근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그다음에 이승엽 제가 아까 짚어드렸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다가 본인이 고사하면서 이승엽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승철 변호사까지 해가지고 언제든지 지금 법조계에서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뛸 그리고 언제든지 차출돼서 요직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알아두시면 될 그런 그 사람들이다. 요렇게 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네. 주로 40,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이재명을 도왔던 많은 변호사들 수십 명이 있는데 이 수십 명들이 사실은 법조계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법조계 인사들과 연결이 돼 있죠. 그 안에는 판사,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했을지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여러 곳에 손발이 저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뒤에서 이제 그래 내 재판에 정말 돈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돈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요직을 통해서 너희들이 뒷자리를 다 봐주겠다. 확실히 농공행상은 확실히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권 때 아니 윤석열 정권은 왜 자기들과 같이 일했던 검사들을 이렇게 요직에 앉히냐 가지고 그 몇 명 가지고 정말 발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같이 근무했던 인연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자기 사건, 자기 그 형사 사건들의 재판을 맡았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을 저렇게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요직에 줄줄이 앉힌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정부기관이 사조직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질이 정말 나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자기 그 변호사들한테 변호비도 그 변호사비도 제대로 안 주고 사실상 저렇게 저 자리로 대신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공천도 주고 그리고 저렇게 정부 요직에도 그렇고 한마디로 그 자리를 주는 걸로 대신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 대단히 그런 의심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참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을 어떻게 볼지 저런 식으로 인선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예. 자, 2부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단들이 정부 요직에 그리고 국회에 국정원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법제처장이 또 대장동 변호인이 임명되면서 그 사항들을 좀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